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진행하는 저는 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마저도 방송을 하면서 한숨이 좀 많이 나오는 하루인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증시 많이냐라는 말이 계속 붙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연관 차장과 함께 솔직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이요, 사연관 차장님 딱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네. 틀려도 좋으니 네. 사연관 차장님의 솔직하고 네. 좀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지금 오늘 우리 증시만 왜 유독 더 급락하고 있는지 이 하락장에 대해서 사용관 사장님은 오늘장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계속 좀 예측을 네. 해왔고, 사실 예측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60월선을 못 지키는 경우에 120월선. 120월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때 코스피가 2230, 코스닥이 700이었어요. 근데 그거 들으시면서 설마 저기까지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그냥 되물었잖아요. 그래서요. 네, 첫날부터. 그냥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고요. 지금은 딱히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를 제가 계속 생각해 보거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가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사실상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지수 예측하고 바닥 어딘지 잡고 이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되 신규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추가 투자로 평단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의미 있고 강도 있게 들어올 때 깔고 가면 된다? 외국인이요. 네, 그것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지수 바닥, 어디가 바닥이다, 여기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굳이 지금 자꾸 얘기해서 이걸 내가 바닥 이 정도면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게 되거든요. 그걸 가장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무엇이다. 여기를 깨지면 또 추세가 꺾인다라는 네. 것을 계속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이전에는 121선을 보다가 125일선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 장은요. 중국이 오르고 일본은 뭐 하락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많이 빠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2,500선마저 무너지고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국내 증시만 이러는 이유가 무엇으로 보시는지 오늘장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중국하고 일본보다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거는 뭐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일단 미국이 긴축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잃어버린 10년이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하니까 상황이 지금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먼저 금리 인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금 한은 총재 부재했을 때에도 올렸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지금 중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쪽들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유롭다는 거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시대에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개인들이 유동성이 풀린 이후에 너무나도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는 마당들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끌로 정말로 레버리지 사용해서 하신 분들,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대형주지만 이런 쪽들 매수, 레버리지 사용해서 하셨던 분들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국내 증시의 대부분이 수출주 위주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수출의 양도 확실하게 확연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내에서 약간 이쪽인 국내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일본과 대만도 하락하는 게 그 요인 때문일까요? 네, 그런 영향도 조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선진국 지수가 조금 급락할 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적 완화를 기조로 오히려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던가 일본 이런 쪽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머징 증시 쪽에서 자금을 선진국이 급락하는데 이머징 증시가 그런 쪽들에서 좀 버텨줬단 말이죠.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서 매도를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정 부분 뭐 해당이 되는 얘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들이 원인이고 이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금 리스크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딱 이거면 이거, A면 B, B면 C가 아니고 A에서 갑자기 H로도 가고 I로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증시에서 또 사실 왜 빠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네.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하니까 이유를 찾아낸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게 확신한 건 그냥 외국인이 많이 판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외국인이 네. 자꾸 발을 뺀다는 거예요. 네. 많이 팔았다 생각하는데 계속 팔아치우고 그렇죠. 있는 게 가장 네. 큰 문제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우리 증시가 매력이 없어서일까요? 혹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머징 마켓에서 다 같이 발을 빼서 그런 걸까? 아닌데 그렇게 보기엔 또 우리가 유독 많이 빠지니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의 외국인의 매도는 도대체 언제쯤 멈출까? 네. 이야기해 주세요. 뭐 그것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삼성전자 많이 뺀 것 같아서 바닥이다, 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그런 얘기들 아직 사지 마세요 하면은 댓글들이 막 달려요. 네. 저분이 저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네. 그분들의 명복을 좀 빌어드리고 싶고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맞아요. 급락을 많이 했어요. 이렇다는 것은 주식을 포함해서 가상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 자산을 축소하고 싶은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정말로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 잔치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사이클들을 타고 다시 무너졌다가 이런 시간도 또 지나고 나면은 현금으로 보유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힘든 것뿐이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이 힘든 상황인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 비중이 50%가 깨졌어요. 제가 50% 거의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일단 깨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정답은 이제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볼까요? 오늘 지금 외국인이 6,800억 매도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3,800억 매도하고 있어요. 반 이상을 전기전자에서 아직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의 비중이라는 거죠. 한국 시장을 빼고 싶은데 어디에서 뺄 거냐? 빨리빨리 자금 빼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빼야 더 많이 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들 비중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종목들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폭을 이용해서 투기적인 자금들이 매매하고 있는 이런 구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건 대형주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한 번씩 몇천억 사고 다음 날 또 1조 가까이 팔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몇천억씩을 계속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야지만 이걸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안전하게 조금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 근거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들어가야지. 그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들 전부 다 섞으셔가지고 나만의 매수 맥점을 찾는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용과 차장님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네. 다른 전문가님께 여쭤봤더니 경기 침체가 와도 주식시장은 그에 맞춰서 움직이지 맨날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제가 침체기의 주식을 겪어보지 않아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일단은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경기 침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설문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 1년 내로 온다가 43%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금리도 또 인상이 돼버리고 대신에 막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온다 안 온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네. 장단기 미국의 채권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자체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금리의 역전 현상,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딱 온다 안 온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수의 예측이 의미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정말로 120 월선이에요. 거기가 만약에 하향 돌파해서 큰 폭으로 깨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밖에는 지금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125일선이 가장 밑에 있는 건가요? 예, 이거 회색선이거든요. 네. 네, 여기가 글쎄요, 여기 무너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요. 또 한번 희망회를 돌려볼게요. 네. 만약에 반등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좀 찾아보자면은 네.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네. 있겠고, 뭐 러우 전쟁의 종료도 있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다면은 네. 금리 인상 압박도 줄어들겠고요. 맞아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신호. 글쎄요,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워낙에 다른 이슈들은 좀 많이 아는 이슈들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MSCI 얘기가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는 24일이에요. 이제 검토 대상국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고요. 지금 9일에 미리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MSCI에서요. 근데 지금 외환시장 개방이라던가 공매도의 전면 허용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낙제점이에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를 일단은 줬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 선진국 지수의 후보군으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접어놓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30년째 신흥국이에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상은 벌써 G2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지수면에서는 선진국으로 편입이 못 되고 있어요. 또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들이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정부 차원으로 해결을 좀 해줘야 될 문제인데 윤 정부에서 발표한 얘기들을 보면은 경제 정책들이 약간 뒤로 후퇴한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편입 후보군에 들어간다. 만약에 진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걸 추종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1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뒤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혼재된 리스크들이 빨리 끝나면서 오히려 유동성을 긴급하게 회수했다가 다시 풀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락장 속에 버틸 수 있는 사윤관 차장님의 대응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네. 뭐 무중 이야기만 나오면 급등하는 그런 맞아요. 종목을 따라가시는 분도 계신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무중이 예상되는 종목의 리스트가 쫙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그 리스트 제대로 뽑은 건지는 제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중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무중을 한다는 거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중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중을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이거 무중해도 자본 잠식 이런 거 우려 전혀 없어. 우리 회사 튼튼해라는 부분들을 시장에다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뭐 노터스라든가 조광, ILI, 공구음원 이런 쪽들이 지금 무중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발표를 했어요. 더군다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 무중을 한 이후에 주가가 제대로 더 발전되고 시총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모멘텀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무중 이후에도 꾸준히 기업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 뭐 유통 주식수가 일단 단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이 높아야 돼요. 대주주 지분 막 2%, 3%인데 나머지 무중 때리면 유통 주식수 그만큼 와르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 그리고 이 시장 아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윤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솔직하게 설명해 주신 사윤관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